안녕하세요. 29회 법무사 시험에 합격한 94년생 법무사 권구정입니다. 처음에는 저를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 취득을 위한 공부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일을 시작했는데 어느새 현실에 안주하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노력하며 성장하는 동료들과 상사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저도 제 꿈과 미래를 위해 도전해야겠다는 결심이 섰고, 그렇게 제 인생을 바꿀 도전으로 법무사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결심만 썼을 뿐이고 방향을 잡지는 못했었는데요. 후배의 추천으로 비커밍이라는 책을 읽고 함께 법조계에 대한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법조계 직업 중에서도 법무사의 업무 영역 범위가 가장 넓고 멋있어 보였고, 이왕 하는 공부라면 제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가장 어려운 공부를 해보겠다는 치기 어린 마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 해보는 도전에 있어서 제일 걱정됐던 것은 나태함과 느슨함이었습니다. 어느 정도 강제성을 느껴야 규칙적인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 방법에 있어서 학원 수강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처럼 학원에 나가서 강의를 듣는 것만으로도 하루 공부의 절반은 해냈다는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자연스럽게 규칙적인 생활이 가능했고, 그 리듬에 맞춰서 하루 공부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민법을 기준으로 학원 3사의 샘플 강의를 먼저 들어봤습니다. 그 중에 법무사 단기 민법 선생님들의 강의가 저와 가장 잘 맞았습니다. 박효근 선생님의 디테일한 강의가 이해한 내용을 실전에 적용할 수 있는 양까지 채워주셨습니다. 타사보다 민법 선생님들의 강의가 가장 잘 맞는다고 느낀 점이 법무사 단기를 선택한 첫 번째 이유였습니다. 두 번째는 커리큘럼이었습니다. 이미 마음속으로는 법무사 단기를 생각하고 있었지만 그래도 3사 모두 직접 현장을 방문해 상담을 받아봤습니다. 저는 공부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만큼 현실적으로 따라갈 수 있는 커리큘럼을 원했는데, 타사의 커리큘럼은 1차와 2차를 동시에 준비하는 방식이라 이제 막 시작하는 저에게는 실제로 따라가기가 버겁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반면 법무사 단기는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가는 커리큘럼과 교수진이 있어서 최종적으로 법무사 단기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큰 장점은 아무래도 선생님들께 직접 피드백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쑥스러웠지만 여기까지 와서 공부하는 이상 모든 걸 얻어가자는 마음으로 매 쉬는 시간마다 선생님들께 질문을 드렸습니다. 처음 접하는 개념이다 보니 낯설어서 이해하는데 헷갈리거나 또 궁금한 점이 정말 많았었는데, 수업을 들으면서 그런 부분들을 체크해뒀다가 쉬는 시간에 여쭤보는 방식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정말 기초적인 질문도 많았던 것 같은데 선생님들 그 누구도 이상하게 보지 않고 차근차근 설명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 덕분에 더 부끄러워하지 않고 열심히 질문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피드백이 가장 빛을 발하는 시기는 아무래도 아무것도 모르는 1차 1순환 때, 그리고 2차 답안 작성 연습을 할 때인 것 같습니다. 또한 함께 열심히 하는 수강생들을 보며 자연스럽게 긴장감을 유지하고 또 끝까지 동기부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학원 커리큘럼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시기마다 해야 하는 공부 방식이 다른데 기본 이론이 중요하다고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기본서만 읽으면 정작 실전에서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당혹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시기마다 필요한 공부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잘 짜여져 있는 커리큘럼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진도를 밀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인이 되어서 하는 공부는 강제성이 없어서 커리큘럼을 벗어나서 혼자만의 방식으로 공부를 하다 보면 뜻대로 안 되고 또 학원 진도에서 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밀린 거를 채우려다 계속 밀리면서 결국 포기하는 경우도 종종 봤습니다. 그래서 시강생이라면 매일 학원에 나가는 걸 꼭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진도가 밀렸을 때 따라잡기 힘들면 과감하게 포기하고 그 다음 진도를 따라갔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못 보더라도 결국 다음 순환에, 또 그마저도 안 되면 그 다음 순환에라도 언젠가는 보게 되기 때문에 무엇보다 현재를 따라가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모든 순환이 다 중요하기 때문에 어느 한 시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기는 사실 조심스럽습니다. 그래도 굳이 꼽아보자면 법학 비전공자라면 1순환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 2차를 통틀어서 이 시기만이 완전히 기초부터 가장 꼼꼼하고 세세하게 강의를 듣고 기본서를 볼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이때 다져놓은 기초가 끝까지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기본서를 충분히 많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 많은 분들이 추천하는 방법으로 민법이 진도가 끝난 뒤에도 다른 과목을 진행하면서 민법을 틈틈이 계속 읽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고 싶어서 여러 번 시도를 해봤지만 당일 복습만으로도 벅차서 민법을 끝까지 다시 읽어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좀 아쉬움을 남습니다. 법학 비전공생이다 보니 개념과 용어 자체가 처음에는 너무 낯설었습니다. 그래서 예습은 큰 의미 없다고 판단했고 대신 수업을 들은 그날 배운 내용은 그날 안에 모두 이해하고 익혀서 넘어간다는 마음으로 복습에 집중했습니다. 복습 방법으로는 정독을 택했는데 한 번의 정독만으로는 낯선 개념과 문장들이 온전히 제 것이 되는 느낌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교과서 정독과 당일 아침 OX 테스트를 합쳐서 최소 이해독을 기준으로 잡고 복습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많은 양을 공부하는 것보다 그날 수업에서 배운 내용을 확실히 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고 그 소화 방법이 바로 하루도 빠지지 않는 복습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날 진도만큼 그날 안에 이해독을 하는 것을 기본 목표로 잡았었는데 민법만큼은 다른 과목보다 조금 더 밀도 있게 해독을 했습니다. 다른 과목들은 1회독은 꼼꼼히 정독하고 2회독에서는 큰 제목을 보면서 내용을 떠올리고 키워드 위주로 훑어가는 식으로 공부를 하였다면 민법은 1회독, 2회독 모두 정독을 진행했습니다. 한 글자도 놓치지 않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특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부하면서 1, 2순환은 사실 3순환과 특강을 듣기 위한 과정이다 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는데 저도 그 말에 동감합니다. 3순환과 특강에서는 짧은 시간 안에 중요한 부분을 한 번에 훑어주시거나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십니다. 또 시험 특성상 최신 판례가 많이 출제되는데 그 중요한 최신 판례들을 콕 집어서 정리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3순환이었습니다. 3순환은 매일 모의고사를 보고 그 모의고사 풀이가 곧 수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가 가장 힘들고 정신적으로도 스트레스가 심했습니다. 1순환, 2순환과는 달리 아는 문제가 아니라 낯선 문제를 받아들고 또 모르는 내용을 쥐어짜내서 써야 하는 과정이 정말 너무 힘들었지만 실제 시험에서 가장 필요했던 경험이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당황스럽지만 매일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는 익숙해져서 모르는 문제를 봐도 어떻게든 뭐라도 쓸 수 있게 됩니다. 또한 2차는 1차보다 시간이 턱없이 부족한 시험이라 모의고사를 통해서 시간 분배 감각도 익힐 수 있었습니다. 실제 시험장에서 어느 정도까지 써야 시간이 남는지도 이 과정에서 가늠할 수 있었습니다. 3순환의 모의고사가 없었더라면 시험장에서 제가 침착하게 해낼 수 있었을지 의문이 들 정도로 저에게는 중요했던 순환이었습니다.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웠지만 또 동시에 가장 중요하고 필요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2차는 1차와 달리 시험장에 들어가는 순간까지도 정확한 공부 방법을 찾지 못해서 많이 헤매고 힘들어했던 것 같습니다. 2차는 1차처럼 양이 많은 건 아니지만 판례를 훨씬 깊게 공부해야 해서 완벽하게 복습한다는 게 애초에 불가능하게 느껴졌습니다. 복습 위주로 공부를 해왔던 저로서는 복습도 제대로 안 되고 또 당장 내일 봐야 할 모의고사도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다 보니 공부는 했는데 남는 것도 없고 또 그날 목표한 학습량도 못 채우는 날이 계속됐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복습을 포기하고 모의고사 위주로 가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왜냐하면 복습이 생각처럼 안 됐던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 그 부분에서 모의고사가 나온다는 것은 선생님들이 중요하거나 출제 확률이 높다고 판단한 쟁점이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 모의고사만 확실하게 외워도 중요한 판례는 자연스럽게 다 외우게 되는 셈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부담이 너무 느껴져서 시험을 보지 않기도 했었습니다. 아직 아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뭘 쓸 수 있을까 싶었거든요. 근데 이걸 극복하게 된 거는 민법 법무사 기출문제 10개년치를 써보라는 박효은 선생님의 조언을 계기로 같이 공부하던 친구들과 스터디를 만들면서였습니다. 문제를 정해놓고 책을 펼쳐서 오픈북으로 답을 써보는 것부터 시작해서 조금 이후에는 문제를 정해서 해당 파트를 공부해서 작성했습니다.
그렇게 답안 작성이 손에 익을 때쯤에는 답안 작성의 요령이 잡혀서 모의고사를 볼 수 있게 됐었던 것 같습니다. 어차피 3순환 전까지는 모의고사도 선생님들이 시험 범위를 미리 알려주시거나 또 문제를 미리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전부 암기해서 시험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답안 작성 실력이 늘었다고 느낀 시점을 정확하게 짚기는 어렵습니다. 2차는 조금씩 실력이 붙는 방식이라 어느 순간 갑자기 늘었다는 느낌보다는 처음 썼던 답안과 지금 답안을 비교해 봤을 때 많이 좋아졌구나를 체감하는 정도입니다. 다만 선생님 피드백을 받을 때 특히 박효근 선생님이 답안 작성 요령을 짚어주셨을 때는 막막하던 게 확 풀리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선생님들마다 그리고 순환 시기에 따라 방식은 조금씩 달랐지만 3순환 전까지는 모의고사 범위를 미리 알려주시거나 또 문제를 미리 내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나 범위에 해당하는 사례들을 완벽하게 외울 때까지 봤던 것 같습니다. 사례 해설의 구조와 순서까지 외울 정도로 암기를 했었고 그 문제가 나오면 책에 있는 그대로 쓴다는 마음으로 외웠던 것 같습니다. 저는 쓰면서 외우는 편은 아니어서 계속 책을 보면서 또 조용히 중얼거리면서 외웠습니다. 처음에는 판례 암기가 너무 힘들고 어려웠지만 암기를 계속하다 보니 중요 판례들은 계속 반복해서 나오기 때문에 실제 암기해야 할 양은 점점 줄었고 또 암기 요령도 생기면서 점점 더 짧은 시간에 외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스터디의 가장 큰 장점은 혼자였다면 마음만 먹고 실제로는 하지 않았을 일들을 하게 만들어준다는 점인 것 같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앞서 말씀드린 모의고사였습니다. 혼자였다면 기출문제 10개년치를 직접 써보겠다는 생각만 하고 실제로는 해내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스터디에는 일종의 방관책성이 있어서 제가 늘어지지 않고 꾸준히 공부해 나가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2차 합격에는 많은 연습량이 큰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연습량을 채워준 게 바로 스터디였던 것 같습니다. 2차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도 역시 계속 강조해온 모의고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모의고사가 중요한 이유는 다른 무엇보다 실전에서 모르는 문제를 만났을 때 진가를 발휘하기 때문입니다. 저희 시험은 서술형이지만 사실상 답이 정해져 있는 문제라 답이 틀리면 점수를 거의 받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모르는 문제를 마주했을 때가 중요한 이유는 그 순간 멘탈을 잡는 데 모의고사 경험이 결정적으로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모의고사로 충분히 연습을 해두면 모르는 문제 앞에서도 침착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박효근 선생님께서 모르는 문제는 최소한으로 대응하고 아는 문제에 힘을 쏟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조언을 해주셨는데 저는 실제 시험에서도 당황하거나 또 모르는 문제가 많아서 틀린 부분도 있었지만 멘탈을 잡고 아는 문제에서 확실히 점수를 챙긴 덕분에 합격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중요하고 양이 방대한 과목인 민법에 많은 힘을 쏟은 것 같습니다. 민법은 박효근 선생님의 조언에 따라서 시작은 법무사 기출 10개년치와 법원행시 그리고 법원 사무관 승진 시험에 최근 3개년 기출 문제를 공부하고 답안을 작성하는 방식으로 했습니다. 매주 50점짜리 한 문제를 정해서 문제에 해당하는 파트를 공부해서 답안을 작성하는 방식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민사소송법도 마찬가지로 법무사 기출 10개년치를 민법과 같이 매주 50점짜리 하나, 20점짜리 문제들 2개의 40점 문제 하나로 답안을 작성했습니다. 사실상 민사법이 사건 서류를 포함하여 200점인 만큼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또한 민법과 민사소송법을 이 정도 양으로 연습을 하게 되면 답안 작성에 대해서는 저절로 요령이 생기고 자신감이 붙게 되는 것 같습니다. 처음 2차를 시작했을 때는 정말 하나부터 10까지 막막했습니다. 답안을 어떻게 작성해야 할지, 또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할지, 질문이 요구하는 바가 뭔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문제 해설을 보면서 내가 과연 저렇게 쓸 수 있을까라는 걱정과 부담이 컸던 것 같습니다. 박효근 선생님 첨삭에서 가장 큰 도움을 받았던 부분이 바로 이 고민을 해결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저희가 이런 어려움을 겪는다는 거 아셨는지 강의 첫 시간부터 답안지 작성 요령을 꼼꼼히 짚어주셔서 그 막연함이 많이 해소됐던 것 같습니다. 법무사 시험이 요구하는 바와 질문 의도를 파악하는 방법도 자세히 알려주셔서 답안 작성에 대한 요령이 생기는 데 큰 힘이 됐던 것 같습니다. 박효근 선생님 강의는 2차에 걸맞게 판례 하나하나를 깊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습니다. 1차 때 정말 많이 봤던 중요한 판례들, 너무 당연해서 왜 그런가를 생각해볼 기회조차 없었던 판례들이
어떤 배경에서 나왔고 또 어떤 조문을 어떻게 해석해서 그런 결론에 이르렀는지를 잘 설명해 주셔서 되게 재밌게 강의를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결국 판례의 의도를 제대로 짚어주신 덕분에 이해도가 크게 높아졌던 것 같습니다. 모든 과목에서 판례의 키워드가 중요하지만 형사법은 유난히 핵심 키워드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판례가 길고 문장으로 키워드를 대체할 수 있는 민사법과는 다르게 형사법은 핵심 키워드를 쓰지 않으면 해당 판례 썼다고 인정받기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키워드 중심으로 암기를 했고 문장이 유려하지 않더라도 키워드만큼은 최대한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또한 이제 법조문의 활용도도 민사법보다 높았습니다. 형법은 조문에 해당 범죄 요건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조문에서 요건을 뽑아내고 또 그 요건에 따른 판례를 설시한 뒤 사안을 포섭하는 방식으로 답안을 작성했습니다. 형사소송법의 경우에는 판례 자체가 조문 해석이라고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어떤 과목보다도 조문을 많이 설시하게 되고 조문 안에서 준용되는 조문을 따라 들어가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조문 해석과 또 조문 간의 흐름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1차 때부터 사실상 가장 낯설고 암기량이 많은 데다 실무적으로 느껴져서 어렵고 고민이 많았던 과목이었습니다. 그래서 관건은 암기량을 어떻게든 줄이는 것이었습니다. 부동산 등기법은 조문이 잘 명시되어 있어서 조문을 활용해서 암기량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1차 때부터 봐온 과목이라서 조문만 봐도 내용이 어느 정도 떠올랐습니다. 다만 큰 목차 위주의 암기는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서술하라와 같은 서술형 문제가 많은 과목이라서 큰 목차를 먼저 외워야 했는데 목차만 잡히면 그 아래 세부 내용은 이미 익숙한 것들이 많아서 암기 자체는 크게 어렵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영관 선생님은 강의와 모의고사에서 중요한 부분을 몇 번씩 반복해 주셔서 강의와 모의고사만으로도 강조하신 선례나 판례가 자연스럽게 암기됐습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부동산 등기법은 서술하라와 같은 서술형 문제가 많아서 답안을 어떻게 써야 할지 막막했었는데 오영관 선생님은 목차 위주의 암기를 특히 강조하시는 편이었습니다. 다양한 두 문자를 만들어 주시고 또 이걸 반복시켜 주셔서 목차를 자연스럽게 외울 수 있었고 목차만 잡히면 세부 내용 암기는 어렵지 않아서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파트를 정해서 그 파트별로 목차에 따라 내용을 정리해 주신 일종의 암기장을 만들어 주셨었는데 이 자료도 큰 도움이 됐습니다. 저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것을 가장 힘들어하는 편인데 오영관 선생님 자료에 많이 의존하면서 이 부분이 나오면 반드시 마친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외웠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뽑아주신 주제만 외워도 중요한 부분은 상당 부분 커버할 수 있었습니다. 수험 공부는 단순히 몇 개월만 하는 게 아니라 보통은 2년에서 3년 혹은 그 이상을 잡고 하는 공부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지치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학교 시험처럼 벼락치기로 해결할 수 있는 공부가 아니라 꾸준히 한결같은 페이스로 해나가야 하는 공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려면 초반에 너무 많은 걸 한꺼번에 쏟아붓지 않고 지치지 않게 힘을 배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통학을 하면서 왕복 3시간에서 4시간이 대중교통에서 허비되는 것이 너무 아깝게 느껴져서 지하철 안에서 공부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아침 시간에는 주로 전날 정규 수업 이후 특강까지 듣느라 미처 못 끝낸 복습을 마저 했고 복습이 다 끝난 상태라면 그 상황에 맞춰서 그때그때 부족한 과목이나 또는 민법, 특강 자료 등을 봤습니다. 오후에는 돌아가면서 그날의 복습을 했습니다. 다들 갈아타고 하면은 집중이 안 된다고 많이들 얘기하시는데 저는 오히려 짧고 깊게 집중하기 좋다고 생각해서 그 구간, 그 시간에 맞춰서 볼 수 있는 페이지 수를 미리 정해두고 여기까지만이라도 보자는 마음으로 공부를 했더니 집중이 더 잘 됐던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당시 머리가 길어서 머리 말리는 시간이 꽤 걸렸었는데 그 시간에도 꼭 책을 봤습니다. 이런 자투리 시간들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모아놓으니 꽤 많은 양이 됐습니다. 저는 제 수험 생활에서 대중교통 시간을 활용한 공부가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공부를 하면서 살도 많이 찌고 건강도 많이 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해야겠다는 생각은 늘 했지만 막상 운동을 하려니 그 시간을 뺏기는 게 아까워서 계속 미루기만 했습니다. 그러던 중 실내 자전거를 타면서 책도 같이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당근마켓으로 저렴하게 실내 자전거를 구입해서 타기 시작했습니다.
자전거를 타면서 책을 볼 때에도 지하철에서와 마찬가지로 페이지 수를 정해두고 그 페이지까지 다 보기 전에는 자전거를 끝내지 않는 방식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생각보다 책을 보면서 타면 시간도 오히려 잘 가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자투리 시간 공부법의 장점 중 하나는 목표를 정해두고 시작했다가 막상 목표 페이지에 다다르면 욕심이 생겨서 조금 더 보게 된다는 점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쌓이니 무시할 수 없는 양이 됐습니다. 자투리 시간을 활용한 공부는 제 수험 기간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큰 도움이 된 방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저는 원래부터 노는 것도 좋아하고 반주도 좋아해서 공부를 시작하면서 이 부분이 가장 걱정됐었습니다. 내가 내 즐거움들을 포기할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이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을 바꿨습니다. 즐거움 포기하지 말고 대신 하루에 정해둔 목표를 다 끝낸 뒤에 하고 싶은 걸 하자고요. 그렇게 마음 먹으니 목표를 빨리 끝내야 쉴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난다는 생각에 오히려 더 집중해서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꾸준히 좋아하는 것들을 하면서 스트레스 풀었던 게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스트레스가 심한 날에는 먹고 싶은 걸 먹으면서 반주를 하기도 하고 또 가족이나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과 맛있는 것도 먹고 술도 한잔하면서 풀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날부터는 다시 마음을 다잡고 공부를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2차 공부를 할 때가 압도적으로 힘들고 고민도 많았던 시기였는데 하루는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과 선생님께 청사를 받고 나와서였습니다. 몇 주째 저만 점수가 낮고 나아지는 게 없는 것 같아서 학원에서 나오자마자 엉엉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어두운 저녁이었고 지나가던 원장님이 놀라서 달래주셨던 기억도 생생합니다. 그 다음 첨삭 시간에는 선생님이 그 얘기를 들으셨는지 저에게 하시는 말씀처럼 수험 생활은 앞이 어둡고 캄캄한 터널을 지난 것과 같다고 해주셨어요. 정말 제 얘기 같아서 또 눈물이 났던 기억이 납니다. 나만 부족한 것 같고 해도 극복이 안 되고 실력이 더 좋아지지 않을 때가 가장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그렇게 수험 생활이 캄캄한 터널 같았을 때 같이 공부하던 친구가 좋은 곳에 데려가서 맛있는 걸 사줬을 때였습니다. 그때는 시험도 얼마 안 남았었고 더 열심히 해서 합격하고 꼭 다시 와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심적으로 힘들던 시기에 다시 목표를 상기시켜주는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법무사 일을 하면서 가장 큰 매력은 사람들이 혼자서는 풀기 힘든 문제를 제가 대신 해결해 드릴 수 있다는 점인 것 같습니다. 등기든 소송이든 의뢰인 입장에서는 낯설고 복잡한 절차인데 제가 대신 정리해서 마무리를 해드리면 정말 고마워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 순간에 느끼는 보람이 이 일을 계속하게 만드는 원동력인 것 같습니다. 수험생 시절에는 자격증만 있으면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힐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개업을 해보니 시장에서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이 생각보다 훨씬 오래 걸리더라고요. 시험에 합격하는 것과 그걸로 실무에서 신뢰를 쌓아가는 건 완전히 다른 영역이란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씩 경험을 쌓아가면서 의뢰인들에게 신뢰받는 법무사가 되기 위해 계속 배우고 있는 단계인 것 같습니다. 합격자분들을 봐도 그렇고 공부할 당시에도 그렇고 전공자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비전공자가 더 많게 느껴졌습니다. 그런 만큼 비전공자도 충분히 도전할 수 있는 시험이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백지 상태이기 때문에 채우기가 더 쉬운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전공 수험생이시라면 학원 커리큘럼을 시작하기 전에 빅4 과목은 미리 강의를 한번 훑어보고 커리큘럼을 따라가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비전공자는 익숙해지는 데 시간이 좀 더 걸리기 때문입니다. 단어부터 낯선 부분이 있다면 하나씩 사전을 찾아보면서 공부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처음 접하는 개념들이다 보니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어느 정도 이해해보려고 노력은 하되 정말 안 되면 일단 넘어가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순환을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그 개념이 머릿속에 잡혀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처음부터 완벽하게 이해하려고 붙잡고 있을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본인에게 잘 맞고 효율적인 공부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떤 방법이든 하루도 놓치지 않고 꾸준히 계속해서 공부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불안하고 힘드시겠지만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내면 결국에는 목표에 가까워져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처음 시작할 때 남들이 2년 걸리면 3년에 걸쳐서 합격하면 되고
남들이 3년이 걸리면 난 5년, 남들이 5년이 걸리면 난 10년이 걸려서라도 합격하겠다는 마음으로 시작했습니다. 막상 시작하니 마음이 급해져서 빠르게 합격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처음에 그렇게 마음 먹고 나니 언젠가는 꼭 합격한다는 생각뿐이었고 불합격하는 건 생각도 안 해봤던 것 같습니다. 자신을 믿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열심히 하면 결국 언젠가는 합격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수험 생활은 끝이 보이지 않는 긴 어두운 터널 같아도 언젠가는 그 터널이 끝나고 빛이 있으니 여러분들도 그 빛을 향해서 달려나가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